바쁘신 와중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인사님과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기업과실치사법을 도입한 영국과 안전보건 규제가 강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공유하여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사장님 인사말씀, 초청연사 발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및 패널 토론은 자장인 부산가톨릭대학교 백예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빅토리아 로프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 로스쿨 교수, 전영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신인 국제근로감독관 협회 회장 세 분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가 모두 종료된 후 자장의 진행하에 패널 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패널 토론과 청중의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안전보건공단 경영이사님께서 발표자 여러분과 기념 촬영 후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지원 국제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입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지원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서 많은 학술 행사와 발표 대회가 열리는데 국제 세미나는 이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고 아주 훌륭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영국의 로프 교수님 그리고 싱가포르의 호 회장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장을 맡으신 우리 백예환 교수님과 또 발표해 주실 강원도 전행배 교수님께서도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꽉 채워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일터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보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적 요구를 뒷받침하고 실효성 있는 법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선진 사례와의 비교 분석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영국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오늘 세미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지원 국제 세미나를 통해 각국이 당면했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안전보건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제 세미나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세미나 자장을 맡아주실 백예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중처법 이제 올해 시행돼 가지고 한 6개월 됐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시간이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발표자들 그 책 나눠드린데 거기 그 있죠. 발표자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Let me introduce both presenter. 우리 빅토리아 로퍼 교수님은 노슨부리학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영국의 처벌법으로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위 PhD 받고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리서치를 하셔 오신 분이라서 영국의 경험을 잘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전영배 교수님이야 뭐 잘 아시는 그 법 쪽에 이 노동법, 특히 또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이 경험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싱가포르의 미스터 호, 이분은 싱가포르 MOM 미니스트리 오브 맨파워의 국장님이셨어요. 그 미국의 싱가포르의 산업안전보건법도 만드시고 지금 이제 국장에서 은퇴하셨는데 얄리라고 국제 근로감독관 협회 지금 회장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부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발표 내용은 보시도 아시겠지만 법이라기보다는 싱가포르의 강력한 안전보건 규제, 이게 어떻게 해서 유래되고 발전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20분씩 발표를 하고 중간에 계속 질의응답을 받으면 시간 컨트롤이 안 돼서 세 분 발표를 다 듣고 마지막에 한 15분 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Okay, I'll introduce you and I see we don't have enough time, so please. 제가 일일이 We 다 ask the presenter to 연사분들을 start the presentation. First, Professor, 소개해드리기는 I will 어려울 것 introduce 같고요. Victoria Roper. 우선 빅토리아 로퍼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세미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영국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은 이로 올해 이미 3개의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료집에도 아마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올해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기업 과실치사법을 통해서 열악한 근로 안전보건 의 현황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에서는 명확하게 그 조항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법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또 유사점도 있습니다. 기업들 그리고 여러 형태의 기관들이 부주의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망만 지금 기업과실치사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대재해법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범죄 관련 법이 명문화돼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에도 이미 3개의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호주 그리고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법을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이 어떻게 도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전에 물론 이론적으로 과실치사로 기업을 기소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과실치사의 경우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지 기업을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건의 유죄가 선고됐을 뿐입니다. 기업 내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과실치사 사건이 있었는데도 기업을 대상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업 과실치사법을 명문화하게 된 이유는 기업에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이전 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그런 제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슬라이드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요. 헤럴드 엔터프라이즈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13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기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최고 책임자부터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근무 중 사망 수치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빌리자면요. 근무 중 사망을 한 인구가 247명이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기준으로 근로자 10만 명당 0.84명이 사망을 했었는데요. 영국의 안전보건당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대부분의 사망은 예방 가능했고 결국 그 기관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사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영국에서 기업 과실치사법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조직이 고인에 대해서 보살핌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 직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무 이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위반이라 하는 것은 보살핌의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그래서 중대하게 위반이 됐을 경우입니다. 기업 과실치사법은 최악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작업장을 기소하는 것이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가 일반적인 안전보건법에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적용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고위 경영진이 조직의 활동을 관리 또는 조직하는 방식이 위반의 실질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고위직의 책임을 물고 좀 주니어급 레벨의 직원들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사고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로는 근로자들, 또 그 조직이 관리하는 구역을 방문하는 방문자들, 서비스 제품의 사용자,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수감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이 부분이 한국과 또 영국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존의 중과실치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개인을 대상으로 영국 정부가 발신한 메시지는 이미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기업 과실치사법이 도입이 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의 안전보건 규정이 더욱더 생긴 것도 아니고 부과된 것도 아닙니다. 기업 과실치사법으로는 이제 기업을 특정해서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새로 변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결국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영국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트랙 레코드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꿔서 어떤 처방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났습니다. 리스크를 이렇게 관리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건 안전을 관리하고 또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지를 알아서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이런 주도적인 조치를 기업이 취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망사고의 건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모든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마법의 약, 만병통치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것인데요. 주요 처벌은 무제한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벌금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량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벌금을 매길지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이전에 양형 기준은 상세하지 않았고 좀 일관성이 결여됐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대기업일수록 매출액이 크고 그래서 더 높은 벌금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중소기업, 대기업 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제재는 공표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업 과실치사법을 어겼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그 내용을 공표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억지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이 홍보, 그 평판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과실치사법으로 기소되는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소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평판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과실치사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게 되는데요. 기업 과실치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동시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개별적인 그런 범죄로 기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법안의 두 가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유죄 인정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면서 사망률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집행 수단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행보다는 억제 예방이 더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된 이후로 14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동안 이 법 하에서 33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기소된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만 기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그런 기업 살인법보다 더 기소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트렌드가 벌금형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더 많이 지게끔 하는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3건이 있었고요. 각각 1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형이었고 그중에 2건은 200만 파운드를 상향했습니다. 200만 파운드가 제가 환산을 제대로 했다면 한화로 31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내는 것이지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내야 하는 경우라면은 그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그 벌금 액수는 더 낮습니다. 그리고 또 구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간과했다라면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다라면 또 그 양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업들을 따져보면 주로 영세 기업과 소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연구조사를 해봤는데요. 영업 마진율도 굉장히 작고 거의 부도에 가까운 기업들이 있어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예산도 책정돼 있지 않고 또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과실치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대한 위반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물론 이 과실치사법이 적용이 되었던 경우 사망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추락사고, 앞괴 손상, 장비 끼는 등 현재 그랜펠 타워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5년 전에 발생했던 화재로 7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낸 이 법률 시행의 성과를 살펴보면요. 기존의 보통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기소 및 유죄 판결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 벌금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새로 양형 기준을 도입한 이후로 평균 벌금이 67만 파운드였고 유죄 선고율도 증가했고 피고인의 3분의 2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유죄 인정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또 일반 대중들의 세금과 시간과 또 노력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그만큼 또 절차가 축소되고 간소화되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중견기업 및 한 곳의 대기업의 유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억제 성과를 보면 법이 도입된 이후로 사망자 수 그리고 또 사망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 과실치사법으로만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1970년 이후로도 보건 및 안전 개선으로 업무상 사망자가 감소해 왔습니다. 물론 기업 과실치사법이 영향을 일부는 미쳤겠지만 그것만이 기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법률이 도입되면서 공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행동을 더 상식적으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용납되지 않는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데 법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케이스가 많이 이 과실치사법에 적용이 돼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줄어들면 결국 예측했던 것보다 케이스가 줄어드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 집행 환경을 살펴보면요. 지금 검찰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아직도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데 좀 숙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게 더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할권
모든 국가가 다 다릅니다. 경험도 다르고 법 체계도 다르고 또 집행 체계, 단속 체계도 영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영국의 이 기업 과실치사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결국 그것 자체에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반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는 인내심과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영국의 법과 유사하게 이제 한국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최악의 경우에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명확하게 그 양형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하고 또 유족 관련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유족 가족들 의 위로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기업 과실치사의 경우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기소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유족이 심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예측했던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으로든 기업 과실치사법으로든 어떤 기소가 안 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전달하기보다는 직접 이런 유족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프로토콜이 중요합니다. 이 관련 논문을 제가 나중에 또 링크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상황도 더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토리아 로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표 잘 들었고요. 나중에 Q&A 시간에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전형배 교수님이십니다. 합니다. 쉬운 영어입니다. 된장 영어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It is very easy English for everybody to understand. 자, 보시면 백그라운드는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산재 통계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828명의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828명. 영국 통계 보면은 민간 공공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사망합니다. 확실히 많이 죽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건설 부분에서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417명. 제조업에서 184명 죽었습니다. 건설에서 죽은 노동자의 50%는 단순 추락입니다. 그냥 추락으로 죽습니다.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편은 5년 동안의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보시면은 964명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828명 정도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겁니다. 130명, 40명 줄였는데요.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열심히 했고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 페트롤 하시느라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그 효과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2020년에 있었던 이천 창고 화재 사건입니다. 이 불이 나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대부분 질식사입니다. 유독성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는데요. 하이 매니지먼트 아피서, 사장님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not indicted입니다. 사이트 매니저, 현장 소장만 기소가 돼서
징역 3년 5년형 받고 지금 이제 교도소에 있습니다. 3년 5년.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은 벌금 4천만 원, 25,000 pound only. 이분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벌금 4천만 원 선고됐습니다. 한 명당 한 100만 원? 한 사람의 죽음당 100만 원 정도가 형사 재판에서 노동자의 몸값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4천만 원. 제가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Big Company Boss Exemption Doctrine. 줄여서 BED. 2019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이 법을 적용하면 기업이 클수록 사장님은 형사재판에서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클수록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잘 몰라. 나는 기업의 경영자로서 판단만 하지. 그러니까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는 라인 매니저나 세이프티 매니저에게 물어봐.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법원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빅 컴퍼니 보스 익젬션이 가능한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법원에서 바로 이 빅보스의 플리드, 항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빅보스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했다, 이런 팩트를 부정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스몰 사이즈 컴퍼니는 사장님, 치프 디렉터가 처벌받습니다. 스몰 사이즈는. 빅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미들 매니저, 중간 관리자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중간 관리자는 힘이 없습니다. 기업의 하이라키에서 little power, no power to manage health and safety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대신 처벌받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이프티 폴리시를 결정할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중간에 셀러리맨, 셀러리워먼들이 처벌받는 겁니다. unfair하죠. 이거 injustice입니다. 그리고 산재 예방에도 inefficient하죠. 이렇게 처벌하면 바뀌겠습니까, 기업이? 여기 기업에서 오신 중간 관리자 계실 텐데 사망 사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처벌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의 형사법 이론입니다. 이게 very old and classic theory입니다. Corporate doesn't commit crime. 기업은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은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니까. Very, very old theory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뉴트럴합니다. 중립적입니다.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They have no intent to kill someone.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책임을 기업에 물을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벌금을 매기더라도 조금 매게 된다는 겁니다. No intent니까. 뉴트럴한 존재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봤더니 한 명 죽을 때 보통 벌금이 400만 원 정도. 2018년 통계는 300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민단체 조사한 거 보니까 400만 원입니다. 2 밀리언이 아닙니다. 2,250파운드. 이게 한 명 죽으면 나오는 벌금입니다. 너무너무 낮죠. 왜 법원이 이렇게 so passive하고 negative할까요? In corporate liability에. From now on, this is my guess, just my guess. 1950년 코리안 워가 있었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용산입니다. 용산. 완전히 망가졌죠. Fully devastated 했습니다. 이게 1950년의 서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의 서울 사진입니다. 야경이죠. 굉장히 디벨롭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싱가포르가 65년도에 독립을 했는데요. 그때 싱가포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업난하고 주택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 유튜브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성공했죠. 굉장히 근면성실했고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은 economy first, not safety first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Very for physically, really, actually.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을 했고 스트롱하기 위해 결심을 했죠. long work, low pay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희도 좀 그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좀 페이가 높아졌나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long work, low pay가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그 당시에 법원의 성스러운 의무는 기업을 보호하는 겁니다. protect company. 왜냐하면 이코노미는 컴퍼니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가치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nvironment, no. health and safety, no. human right, no.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공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셀폰. 여러분도 갖고 있는 폰은 아이폰 아니면 삼성 갤럭시 폰일 겁니다. 가운데 럭셔리 카, 제네시스, 현대모터스의 제네시스입니다. GV 60, 70 모으고 싶으시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삼성 반도체 세미컨덕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거죠. 대만의 TSMC하고 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말고요, 소프트웨어. 한복 입은 BTS, 옆에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이게 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 BTS 때문에 저희 큰딸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민이, 정국이, RM. 정국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 밑에 한글로 쓰여 있는데 전태일 1970년대에 영국으로 따지면 Employment Right Act를 지키라고 외치다가 분신한 노동자입니다. 가운데 문송면 1988년 서울 올림픽 열렸을 때 온도계 공장에서 수은을 주입하다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18살 노동자입니다. 맨 끝에 김영균 씨는 잘 아시죠? 2019년도에 우리나라 산안법이 전부 개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순찰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20대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프레셔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shout aloud 하죠. Company and boss must change your mind, your attitude 이렇게. 그러면서 court logics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BED, bad doctrine 말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코리안 액트입니다. 이거가 이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Corporate Manslaughter Act를 이제 만든 겁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one, two. 빅 컴퍼니 보스도 처벌받아라. 빅 컴퍼니 보스도 처벌받아라. 벌금은 fine up to 여기까지입니다. 10억 원. 60. 저겁니다. 저거. 두 번째.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벌금을 올렸죠. 3 빌리언 파운드니까 50억까지 벌금을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스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했느냐 보시면은 이 법은 액트 하나하고 레귤레이션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총 11개의 듀티가 있습니다. 영국하고 다르게 듀티를 딱 정해놨습니다. Specified 11 duties on regulations. 그럼 이 듀티는 어디서 왔냐면 공단의 코샤 MS에서 대부분 왔어요. 코샤 MS.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레귤레이션스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한국의 법은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샤 MS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 이거 갖고서 만들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11개의 듀티입니다. Goal and Policy죠. Manage Health and System이죠. Risk Assessment, Budget, Power of Person in Charge, Safety Deployment, Listening to the Opinion Workers. 커먼 센스입니다. 커먼 센스. 당연한 거. 아주 커먼 센스한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안전보건 법령을 지켜라. Chemical Control Act, 화학물질 관리법 같은 거 지키라는 거요. Common sense, common people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What's the matter? 요겁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명의 노동자가 쿼리에서 죽었습니다. 흙더미하고 바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깔려 죽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법률에 보스뿐만 아니라 우리 보스가 지명하는 CSO, Chief Safety Officer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BED 닥트린이 still alive in this act인 거죠. 이게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그 당시에 야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 기업의 사장님들, 사실 이분들보다는 그분의 법률상 대리인, 로이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Too abstract하다, too comprehensive하다, not clear to interpret 하다. 이분 unconstitutional, 위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위헌이라고, 이 법이.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common sense for common people이거든요. 그 11개의 듀티, common sense입니다. 이미 코샤 MS 인증할 때 했던 겁니다. 그동안 해오던 거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unconstitutional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지를 confess 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 없다, indifference, 관심 없다. 이 얘기를 사실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shame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 키는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까 그 쿼리 인시던트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BED 닥트린이 계속 적용될지, 파인은 얼마만큼 나올지, low fine, high fine, 이 법이 정말 unconstitutional 하느냐 분명히 주장할 겁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인들이. 자, 법원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보통은 네거티브합니다. 이 법에 대해 피드백이. 그리고 네거티브한 오피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래서 this newborn baby가 굉장히 불쌍합니다. Very poor baby입니다. My prophecy. 예언입니다. 예언. Accused되거나 convicted, 유죄 판결받는 케이스는 very rare 할 겁니다. My expectation입니다. Sentence도 shall not be so hard 할 겁니다. 이 저의 예상입니다. 그럼 이 법은 실패했느냐? I don't think so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은 큰 회 사장님들에게 그들의 안전보건, 사업장 안전보건을 택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옛날에는 라인 매니저의 일이야, 중간 관리자의 일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처벌받으니까 내가 신경 써야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서 법률상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걸 비판하기도 하지만 전 굿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면책을 위한 컨설팅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안전보건을 위한 컨설팅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끝입니다. 한국은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친 문제들, 법률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저는 한 10년 생각하지만 훨씬 많이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황무지에서 장미를 70년 동안 키운 것처럼 우리도 산업안전보건에서 장미를 키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John. Okay, we go to next 감사합니다. presenter. 다음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굉장히 친한 친구이신 호시웅힌 위원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교수님이 이렇게 제 옆에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저만 교수가 아니거든요. 우선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제적으로 그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동안 우리가 그 안전보건에 있어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실치사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제근로감독협회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IALI는 인터내셔널 국제 근로감독협회라는 뜻의 영문의 약자입니다. 1972년에 설립되었고 전 세계의 글로벌 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30개의 네트워크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연락 가능하고 서로 간에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윤리적으로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장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케이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 감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정부적 국제협의 기구 지위를 ILO 제네바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저희 그 협회의 통상적인 운영은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총회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제가 위원장이고 지금 호주 이분이 사무총장이시고 스위스 분이 재무이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총 9분이 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저희 IRA에서 그 노동감독관의 기능은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고, 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역할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노동감독관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노동감독관의 업무는 집행입니다. 이미 아시겠죠? 그들은 정부 공직자들이고 그러한 역할이 그들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필요하다면 엄격한 처벌을 우리가 그 기업에게 그리고 그 개인에게 시행합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의 노동감독관은 집행과 더불어 행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소통과 참여를 합니다. 기업과 고용주, 관리자, 근로자 등과 소통을 합니다. 즉 집행은 하나의 수단인데 또 다른 수단은 바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참여라고도 하는데요. 이 집행과 참여가 결국에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즉 목적이라는 것은 기업이 안전한 근무 환경과 건강한 노동력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집행할지, 언제 참여할지 그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IRA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역할에 대한 모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집행과 참여로 나뉩니다.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실제로 의지가 없는 기업, 그러한 기업들에게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행을 위한 의지도 없고 올바르게 시행할 능력도 없는 기업,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이죠. 이들에게도 우리가 엄격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고 또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들은 안전보건 그 이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집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도와주고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전 제로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올바른 시행을 위해 노력은 하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도움을 주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고 참여의 방식을 택합니다. 안전문화 성숙도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지 참여를 할지 등을 구분을 합니다. 한국은 그 이사라는 그 조직에서 안전보건 산재 예방 부서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브래들리 커브라고도 하는 모델입니다. 그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않는다면 직관에만 의존합니다. 반응적인 모습을 보이고 주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데서는. 그렇지만 그 문화가 많이 성숙됨에 따라서 조금씩 감독도 하고 또 의존적인 형태로 성숙해 나갑니다. 그 다음은 독립 단계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또 안전관리 시스템과 자율적인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훨씬 더 안전보건에 있어서 개선을 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실천을 하려면 팀으로 일을 해서 서로 간에 상호 의존적으로 일을 하면서 안전보건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안전문화 성숙을 이루어 나가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기업의 수준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 IR리에서는 이런 4분면의 개념을 참고합니다. 2x2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수평 쪽에서는 노력이 있는지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구분하고 또 수직 엑시스에는 축에는 인지 상태, 인지 무지 상태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4분면의 위치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초록색 부분이 주로 이미 잘 하고 있는 기업의 수준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실천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로서 상호 의존적인 안전보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고율도 낮습니다. 사고가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노력하고 항상 개선을 향해서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좌측 하단에 보면은 반응적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방법도 모르고 의지도 없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을 바로 우리들이 많이 장려를 해서 과실치사법과 같은 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4분면을 통해서 집행과 참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기업이 이 4분면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집행을 할지 참여를 할지를 판단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냥 집행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과 참여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노동감독관의 가장 일반적인 업무는 바로 집행입니다. 그런데 집행과 더불어 참여도 같이 해야 합니다. 특히 엄격한 처벌을 포함한 집행과 참여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엄격한 처벌도 필요는 하나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행동 형성이라는 것으로 이어질 만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싱가포르의 처벌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건 부문에서 농 감독의 역할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그 산재 사망률이 4.9%였습니다. 10만 명당 사망률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죠. 이 정도는 매년 한 1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적지만 비율로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격한 법 그리고 처벌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1로 낮추었습니다. 2021년에요. 최근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이 주춤했기 때문에 이 통계가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낮아졌습니다. 2022년에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망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2021년에는 37명, 2022년에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2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올해 오히려 좋지 않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저희는 그 이주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오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좀 통계치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2006년에 이 직장 안전 보건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새로 도입한 법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에서 성과 중심 제도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 법의 새로운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유럽을 많이 연구했고 영국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법은 영국의 법의 원칙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법의 특징은 처방적인 규범적인 성격에서 성과 기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처방을 했지만 이제는 실천 가능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결과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그 방식을 보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의 근원을 감소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전보건법의 하나의 주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책임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책임 명시였습니다. 이전에는 기업만을 타겟했습니다. 기업에게만 벌금을 부과하고 개개인들은 그 법의 사각지대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관리자들, 탑 감독관이라든지 중간 관리자들, 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의 임원들, CEO들과 관리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게 된 것이죠. 방금 전형배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이 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기업의 임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임원으로서 사실 매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책임을 묻냐라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임원이 그 다른 임원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기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BED 이론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비용과 미흡한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이 초래하는 결과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적인 약점 해결을 위한 집행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즉 법의 조항에는 없지만 어떤 구조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래서 그 기업에게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도록 개선하도록 하라는 그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약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 부과는 20만 달러입니다. 약 2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두 배입니다. 그리고 최대 징역은 2년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 50만 달러입니다. 네, 거기서 0~3개를 더하면 한화로 환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재범으로 인해서 100만 달러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위법 행위가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뒤이어 발생한 위법 행위가 또 다른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벌금의 2배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실제 기소한 몇 가지 사례들이 여기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측에 보면은 가장 최근에 2022년 6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한 건물을 허무는데 한 그 근로자가 사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는데요. 직원에게 작은 건물을 허무르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방식에 대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직원에게 허무르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들은 기업도 그리고 몇몇 개인들도 같이 처벌을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많이 비슷하지만 불행히도 작은 기업의 임원들이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큰 기업은 쉽지 않다기보다는 주로 그들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은 임원들은 이미 그 안전 관련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차원에서 임원 단계에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임원도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집행 수단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BUS라 해서 기업 감시 제도가 있고 또 정기 검사 그리고 고충 조사 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US 또는 기업 감시 제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벌점이 주어진 기업이거나 미흡한 직장 안전 보건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업들을 감시를 합니다. 그들의 위험성 관리의 역량을 보고 또 안전 보건 관리의 역량을 보고 과거 사고 동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필요시 그들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감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 CEO 및 그 이하 직원들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감시를 합니다. 이 감시 제도를 통해서 감시를 받고 평가를 종료받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들 그 여건이 미흡한 직장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BUS에 처한 기업들은 주로 그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 낙찰받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런 BUS에 처했던 기업들에게는 낙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BUS에 처하더라도 빨리 종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BUS 감시 제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은 사실 나중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벌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에는 벌점도 받습니다. 싱가포르의 기업들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보건 이력에서 그들이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회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벌점이 또 높으면 또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점 이상의 벌점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요. 125점의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동안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근로 갱신 허가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면 회사가 아예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처벌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입찰 점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싱가포르의 건설부가 계약자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벌점이 너무 높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그들이 배제됩니다. 안전성도 그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전체 가격 기술 종합 평가에 있어서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때로는 이 비율이 많지는 않겠지만 커 보이진 않지만 그 낙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입찰 기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입찰 참여 조차에서 배제가 됩니다. 하지만 공공 입찰에서는 1, 2점의 벌점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벌점도 1점이라도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긴 하나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벌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 협회 등 국제 협력을 통해서 타국의 경험으로 학습합니다. 우리는 또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요. 다른 IR리와 같은 곳을 통해서도 협력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산업보건 규정의 국제 벤치마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요청을 하면은 기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협력에 대한 요청을 우리가 받으면 그 기술 자문인들을 보냅니다. 유럽 등 많은 국가들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청을 우리가 받으면 그 기술 지원자들, 기술 자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공식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노동 감독의 글로벌 윤리 강령, 또 노동 감독을 위한 국제 일반 원칙,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 기능 성과 측정에 대한 출판물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IR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싱가포르의 제도 그리고 또 IAR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모두 이어서 들었습니다. 각국의 경험 그리고 관련 법을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이 세 분의 발표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빅토리아 로퍼께서는 영국의 그 중대 기업 처벌법, 지금까지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조금 구분해야 될 거는 영국의 중대 처벌법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처벌이죠. 우리나라는 CEO에 대한 처벌을 상당히 강조했고 어떤 세부적인 규칙보다는 규칙은 산업안전 규정에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사실 한계를 영국에서도 느끼고 있는 거는 주로 중소규모 34건 15년 동안 34건의 이제 처벌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 그 여러분들 그 발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8페이지에 보시면 고위 경영진 테스트를 시니어 매니지먼트 테스트 이게 고위 경영진과 사건과의 사고과의 연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CEO가 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게 똑같은 어떤 장애 요인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동시에 갖고 있는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배 교수님께서는 우리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 환경적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필요하고 엄청나게 기업 사업주의 관심을 많이 끌어들여서 앞으로 더욱 그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싱가포르의 미스터 호께서는 이분이 지금 얄리의 회장이세요. 이 얄리가 뭐냐면 그 세계 감독관 기구 협회인데 거기에서 감독관들의 어떤 지금 중요한 핵심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이제 그거예요. 집행과 참여, 감독들이 강력한 집행과 더불어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행동 변화를 그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뭐 감독을 나가서 뭐 단하게 그냥 규제만 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스토리 2006년부터 법을 만들고 이들가 집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아주 정교하게 견고하게 여러 가지 그 법 적용을 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신 조금 지금 한 10분 정도 지연됐는데 뭐 점심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 질의를 해주시면 세 분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하는지를 먼저 좀 정확하게 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마이크 좀. 예, 그 주식회사 이도의 김두현 상무입니다.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빅토리아 로퍼 교수님과 전영배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기업가 이제 기업인 CEO에게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아까 4가지 정도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간 33건의 유죄 판결을 했는데 주로 영세기업과 소기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 대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영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전 대응도 되고 발생이 되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충분히 대응을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가 있지만은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 지금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다 비용이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준비 대응 체계 구축에도 더디고 또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노동부의 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 경찰의 조사 이런 것에 대응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그게 사고는 발생을 하면은 대기업은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사전에 구축되고 사고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책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 대응 시스템 구축도 덜 되어 있고 사고 막상 발생했을 때도 우왕좌왕하면서 대응을 못해서 그럼 결국은 이 법의 아까 우리 전영배 교수님께서도 꼭 필요하고 잘 이게 10년 정도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좋은 취지랑서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정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노동부나 우리 공단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셨을 때 이 중소기업의 사고가 났을 때 사고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현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현장 나오셔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이제 잘못을 다 뒤져서 그것을 과태료를 먹이고 책임을 지우고 다 이렇게 대기업에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인데 중소기업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나라가 창업자들이나 스타트업이 더 힘들어지는 비용이 점점 더 많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현장 조사, 사고 발생 시의 현장 조사를 어떻게 상식적인 선에서 그것을 업무 개선과 그러한 것이 제도 개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또 평상시에 그 노동부와 이 안전보건공단이 어떻게 중소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아서 로퍼 교수님에게는 영국도 결국 14년 동안 이 30사건을 해보니 중소기업을 주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 보완해 나간지가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우리 전영배 교수님에게는 우리 한국이 그러면 이런 것이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노동부나 이 공단이 어떻게 이 사고 발생 시에 사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대응 체계 구축을 하고 하는 것을 지원할 것인가? 사고 발생 시에는 그것을 기업을 죽이기 위한 기업이 법규가 아니라 사실을 그러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데 따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은 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어차피 리딩 하시는 이 오피니언 리더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오케이, 프로페서 로퍼, you first. Thank you very much.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소된 기업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비율이 기소 이후로 부도가 났습니다. 절반이 결국 부도가 났는데요. 물론 이 법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을 고사시키거나 아니면 경제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되지만 영국의 일부 기업들 중에는 워낙 규모가 영세했습니다. 1인 기업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아예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영업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법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 그 범죄의 이 시니어 매니지먼트 테스트를 개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영국의 법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문구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트레이닝은 잘 돼 있는데 그 트레이닝이 좀 더 영세한 기업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근로감독관 관련 질문은 이제 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는데요. 영국에서 이 법이 받는 비난 중에 하나는 이걸 영세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큰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소송을 할 때 훨씬 더 풍족한 자원을 가지고 더 유능한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고위 임원들이 의지를 가진다라면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국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도 올바른 절차를 마련을 해서 고위 임원진에서 이런 안전 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 과실치자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수도 있지만 워낙 그런 안전보건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이것이 기업 과실치사법 위반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 교수님께서 나머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사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 발생했을 때 거칠게 표현하면 먼지 털기를 하죠.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최대한 과태료를 매기려고 합니다. 이 관행은 고쳐져야 됩니다. 저도 끊임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깁니다. 80%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코퍼릿 맨슬로터 액트는 아마도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적용될 것이고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공단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위한 모델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코샤 MS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겁니다. 5명 근로자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5명 근로자, 4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급하고 이거 하다가 사고 났으면 면책해야죠. 열심히 한 회사를 처벌하면 안 됩니다. 전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대기업과 인력과 설비가 있는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를 빨리 벗어나야만 이게 안심하고 이 법에 대한 공포 없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명이 되셨는데 제가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전보건의 가장 큰 문제는 카운트 팩츄얼 에비던스가 없는 거예요. 1번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재해가 줄어들 것이다. 안 그러면 그 효과를 지금 우리 로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영국이 그 트렌드 있죠. 제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거의 원인인지 이 법에 따른 원인인지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안전보건에서 가장 경험하고 있는 큰 문제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의 기준, 그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런 게 있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소규모에다 적용을 한다. 천만에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요거는 대기업에 적용하고 요거는 중소규모에 적용한다. 그거는 되게 결정론적인 리스크 생각이에요. 리스크가 딱 정해 있다고 생각해요. 리스크는 근데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전보건에 우리가 적응할 때 안전공단이나 고용부에다가 중소규모를 위한 걸 만들어라. 자꾸 중소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을 면제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전보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갖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할지 항상 고민하는 게 안전보건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말 광범위한 그런 해답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네, 안녕하세요. SK에서 온 신원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빅토리아 로퍼 교수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기업 사립법 관련해 가지고 법 시행 전후에 사망률이 50% 반감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에 대한 법과의 어떤 연관성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망률 반감과 기업 사립법이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기업체 안전관리비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업과 연구실 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 한해서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영국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전관리비를 계산하고 있고 기업 살인법 시행 전후 기업에서 집행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법이 사망률에 대한 상당한 감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과실치사법이 도입됨에 따라서 제 생각에 그 안전보건법은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망하면 안전보건 사고가 그 얼마나 중대한지 그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그래서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임팩트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과실치사법을 통해서 사회에 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더욱더 많이 부각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펌이 클라이언트들과 얘기를 해볼 때 그 기업들의 고위 관리자들도 기업 과실치사법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과실치사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평판에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인식을 제고했고
그 일반 대중들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일반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망률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이죠. 영국은 현재 서비스 기반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기준, 건설 중심보다는 서비스 기반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보건 시스템을 없기 때문에 꼭 경제가 서비스 기반으로 갔기 때문에만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는 안전 보건이 연구실과 관련해서도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사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맥락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단계에 제가 대해서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Okay, let me ask a question to Professor Roper. Actually, the law, Korean. 로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6월에 제정이 됐고 또 올해 1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법을 경험을 한 것이 1년이 좀 넘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가하고 있고 또 이 법이 중대한 챌린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로펌을 찾아 나선 것이죠. 아니면 표준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좀 위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인가. 그래서 대기업들이 로펌들이 제공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절차, 규정,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그런 안전 관료주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작업만 많아지고 이론상으로는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사무실에서는 절차를 가르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안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못해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에서 2006년에 법이 발효되고 나서는 혹시나 어떤 부작용은 있었는지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법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국이 법을 도입한 직후에 그 상황을 알아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기업 과실치사법
법이 도입이 됐을 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으면 기업의 관행을 바꿀 필요는 없었지만 문서로 남기고 또 실제 하고 있는 일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만약에 앞서 다른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고위 임원, CEO, 사업주가 전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다 일일이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떻게 그들의 의지를 이 산업안전보건 강화의 실천으로 옮겼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법이 도입이 된 다음에는 로펌들이 이 기업들, 의뢰인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작업들을 문서화하는 그런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애초에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으면 또 이제 새로운 업무가 더 생긴 것이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안전보건 사항은 준수하고 있었고요. 이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참여하고 또 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이 화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법이 바뀌면서 그리고 또 더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기업 과실 치사법이 도입이 되면서 CEO들이 원래 해야 했던 일들을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잘 하고 있었던 일들을 문서화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그런 문서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이미 확보돼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좀 더 문서화 작업을 더 해야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산업안전보건을 준수하지 않았었는데 영국의 경우 안전한 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나중에 조사를 받고 사망사고로 인해서 벌금을 무는 것보다 더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을 준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예방을 하는 것이 사후에 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보다 더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방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결국 예방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제가 우리 미스터 호 선생한테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질문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걸 정리를 하는 게 I think it's not much time, so we have to close the session. So 세미나를 마무리해야 할 것 오늘 같습니다. 발표자분들한테 혹시 내가 질문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신 분이 있으세요? No question. So 네, 없으신 걸로 알고 발표자분들한테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